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약 이지양 약사입니다. 오늘은요, 이 환절기에 너무나 고생들 하시는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톡방에서 주로 받은 질문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요. 또 실제 사례가 있으면 사례로 풀어보는 약사 돋보기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요, 이 전편 이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오시면 훨씬 더 쉬우신데요. 아토피를 왜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토피는요, 어쨌든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비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근데 이 비정상적인 반응의 주체가 뭐냐? 바로 면역세포이기 때문입니다. 면역세포가 이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즉, 면역의 균형이 깨졌을 때 생기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불편함, 가려움이라든가 발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없애는 데 초점을 두시면 안 되고요. 면역력의 균형을 찾아주는 근간을 세우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이 아토피가 일어나시는 분들이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해도 갈 게 너무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식습관이 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술, 또 탄수화물, 튀긴 거, 조리법이 너무나 이렇게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당독소가 많이 생기는 음식들, 또 지나치게 과식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규칙적으로 드시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 살짝 비만하신 분들도 아토피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아토피가 많은데요. 또 역으로 정말 나쁘다는 건 1도 안 드시는 분들, 아주 극과 극이죠. 너무 나쁜 걸 많이 몸속에 넣는 분들도 아토피가 걸리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좋다는 것만 골라서 드시는 분도 아토피에 노출이 되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바로 균형이죠, 균형. 자, 몸속에 나쁜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10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먹을 게 별로 없었잖아요. 동네에서밖에 못 먹었고, 단백질도 부족했고, 그때는 영양실조가 많았는데, 지금은 전 세계 음식을 다 먹을 수가 있고, 각종 소스들 너무나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유전자들이 이것이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전을 받거든요. 그걸 선천면역이라고 하고요. 살면서 생기는 면역을 후천면역이라고 해요. 선천면역은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획득한 면역이죠. 그래서 아이들 있잖아요. 막 태어났는데도 안 아프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유전자에 면역세포들이 심어놓은 정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안 돼, 이렇게 알려주는 것들이죠. 그리고 후천성 면역은 우리가 이제 살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간보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안전하네, 이건 들어오면 안 되겠네, 이거는 쳐내야겠네, 이건 수용해야겠네, 이렇게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이 있는데, 이 후천성 면역 세포들이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전 몇 천만 년 동안 우리의 유전자들이 듣도 보도 못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물질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 마라탕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피자가 있어요? 통닭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 거 우리 어른들은 못 먹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적당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죠.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식품 첨가물이죠. 장기간 보존하고 또 오래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는데, 이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우리의 면역세포들이 반응을 하는 거죠. 이거는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 제가 전편 자가면역 질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은 공격적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공격을 해서 싸워서 없애야 되는 것들이지만, 이런 식품 첨가물이나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격적으로 싸울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는 게 아니고 서서히 들어오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방어세포, 공격수가 아니라
방어하는 면역세포들이 방어를 하는 거죠. 방어. 이 방어의 핵심이 바로 항체입니다. 항체. 이 항원이 들어올 때 항체를 만들어서 항원을 탁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몸속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해독할 게 너무 많은 사람, 너무나 식습관이 안 좋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항체를 만들어내야 되잖아. 지나치게 항체가 많아진다. 지나치게 방어세포가 힘이 세진다. 이러면 이제 아토피가 되는 거예요. 이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날 때 생기는 그 불편한 것들이 가려움, 발적, 이런 거거든요. 열, 막 이런 거거든요. 부종, 이런 염증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아토피로 상담을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보는 게 식습관이에요. 도대체 이분이 무엇을 먹고 사는가? 어떤 것을 먹고 사는가? 식습관. 식습관의 균형도 보고 조리법의 균형도 보는 거죠.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이 사람이 튀겨서 먹나? 삶아서 먹나? 이런 것도 보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식습관. 또 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가, 뭐 술을 많이 마시는가, 담배를 피는가, 너무 육식을 많이 하는가, 뭐 이런 것도 다 살펴봅니다. 그래서 식습관의 균형, 조리법의 균형, 또 양도 중요하죠. 너무 많이 이분이 식탐이 많아서 너무 많이 드신다. 그러면 이거 자체로 소화를 시키는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세포들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식사의 양, 또 식사가 불규칙한가도 봐야 되죠. 잘 때 먹으면 우리 몸이 이것들을 또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요. 또 이것들이 제대로 소화도 안 되죠. 순환이 안 되면서. 그래서 언제 먹는가 이런 것들 다 살펴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몸속에 우리 식습관도 중요하지만 식수관, 물을 어떻게 마시는가. 이 사람이 물이라고 액체의 형태로 된 것을 다 물이라고 착각을 하지 않나 생각을 살펴보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하지만 우리 체액은 0.9%의 소금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균형이 맞지 않으면 0.9%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액이 너무 넘쳐나기도 하고 혈액이 너무 줄어들기도 하잖아요. 혈액이 너무 끈적끈적해도 제대로 대사가 안 돼서 이런 아토피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사람이 너무 싱겁게 먹지 않나, 또는 너무 짜게 먹지 않나, 또는 물은 너무 안 마시고 주스만 먹지 않나, 이런 식수관도 다 살펴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런 나쁜 음식 하나도 안 드시는 분도 피부가 가렵다고 엄청 오세요? 그건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면역세포의 건강염려증입니다. 우리가 정말 몸에 좋은 것만 먹으려는 분들, 이것은 이래서 안 먹고 이건 이래서 안 먹고 맨날 손 씻고 약간 그 건강염려증을 약간 불안장애로 보는 것도 있거든요. 너무 불안하니까 몸에 너무 갇혀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불안하다 보면 이 불안이 나의 면역세포들에게도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면역세포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먹어도 된다고 허용해놨던 것들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먹어도 다 괜찮은 것들을 우리의 면역세포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과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너 못 들어와. 들어오지 마. 그러니까 우리 뱃속에서 내 몸으로 들어갈 건가, 내 몸 밖으로 나갈 건가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나쁜 게 들어오면 설사를 통해서 내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면역 반응을 통해서 못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이제 다양하게 우리 면역세포들이 우리를 지켜주는데, 이 면역세포들이 너무 과하게 검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건강염려증, 불안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아토피에 잘 걸리시고요. 너무 대책 없이 몸속에 아무거나 막 넣으시는 분들도 아토피에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과해도 너무 부족해도 이 면역의 균형이 깨지면서 아토피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 아토피와 장 건강이 왜 밀접한가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네요. 이 질문은요, 전편에 자가면역 질환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이 뱃속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유익균이 많아야 되고 유해균은 적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뱃속에 따개비처럼 달라붙은 유해균이 많잖아요. 그러면 유해균들이요, 먹고 살려고 장벽을 부숴요.
이것을 장누수라고 해요. 장이 샌다 이 말이죠. 비가 샌다, 누수라고 하잖아요. 장이 샌다. 장이 샌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이 들어가면 이 몸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면역세포가 너 왜 들어왔어? 너 어떻게 들어왔어? 하면서 얘네를 없애기 위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아토피가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장이 무너지면 아토피로 가는 지름길인 거예요. 그래서 아토피는 피부에서 일어나는 질환이지만 피부의 질환으로 보시면 안 되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장의 문제로 보시고요. 장과 연관된 면역세포의 문제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토피가 있으시다면 무조건 장 건강부터 먼저 살피셔야 되죠. 세 번째, 이런 질문이 들어왔네요. 항히스타민제가 뭔가요? 이 아토피가 있거나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거나 또 천식이 있거나 이랬을 때 가장 많이 처방되는 게 항히스타민이라는 건데요. 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속에서 필요 없는 물질이 아니거든요. 마치 콜레스테롤이 필요 없는 물질이 아닌 것처럼요.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데 콜레스테롤이 지나치게 많이 나와서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오염시켜서 막을까 봐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저해제를 복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스타민은 우리 몸을 살리려고 나와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인데 문제는 지나치게 많이 나올 때요. 지나치게 많이 나오면 너무 가렵거든요. 너무 가렵고 따갑고 붓고 진물 나고 막 엄청 고통스럽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항상 근본을 보시라고 하잖아요. 도대체 왜 히스타민이 과하게 나왔는가를 봐야겠죠. 일단요, 감기에 걸리거나, 감기에 걸린다,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거죠. 이 감기에 걸리거나 또 미세먼지가 너무 많거나 또는 요즘 같은 환절기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 점막이나 피부가 건조해져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 원래 근데 저같이 건강한 사람은 바람이 불거나 미세먼지가 뭐 날리고 뭐 바이러스가 침투하려고 해도 피부 자체가, 점막 자체가 튼튼하면 그 점막이나 피부 자체에서 해결을 해요.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그런데 피부나 점막이 약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혼자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부 주위에 있는 또는 코 주위에 있는 또는 기관지 주위에 있는 면역세포 중에 이 비만세포라고 있어요. 이 비만세포가 뭐 살찐세포, 지방을 축적하는 그런 비만세포가 아니고요. 면역세포의 일종인데 현미경으로 보니까 좀 통통하다 이거죠.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몸에 가득 품고 있기 때문에 좀 통통한가 봐요. 그래서 통통한 면역세포다 해가지고 비만세포라고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피부나 점막을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 바이러스가 몸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이 면역세포를 빨리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히스타민이 나와야 혈관이 확장이 되거든요. 히스타민이 나와야 이 혈액 속에 돌고 다니는 이 면역 세포, 특히 백혈구 이런 애들이 빨리 도착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길이 좁잖아요. 그러면은 못 가죠. 마치 우리가 고속도로가 막혔을 때 사고가 났는데 응급차가 빨리 가야 되는데 도로가 꽉 막혀 있으면은 응급차가 못 가잖아요. 그때 삐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길을 다 열어주면서 길이 넓혀지면서 쭉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점막이나 피부가 약한데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의 면역세포가 빨리 그 바이러스를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점막이 튼튼하면 바이러스 아예 못 들어와요. 점막이 약하면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이 들어온 바이러스를 면역세포가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히스타민이 나와서 길을 넓힙니다. 또 그런 기능도 있고 또 미세먼지가 많아진다. 막 먼지가 많고 막 꽃가루가 날리고 이러면 이 점막이나 피부가 촉촉한 사람들은 점액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게 흘려보내요. 이렇게 씻어내는 거죠. 그런데 점막이 건조하고 피부가 건조하면 이 못 걸러내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마른 걸레로 청소하기가 쉽습니까? 젖은 걸레로 청소하기가 쉽습니까? 젖은 걸레로 청소하기가 쉽죠? 그래서 점막은 촉촉해야 돼요. 근데 점막이 건조하면 어떻게 해요? 히스타민이 나와서 점액 생산을 늘려줘요. 그래서 세균이나 이물질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히스타민은요, 이렇게 피부나 점막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또 어디서 일을 하냐? 위장 운동 있죠. 위장 운동을 촉진해가지고 이물질을 빨리 내보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쁜 물질이 몸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나쁜 물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막 나와가지고 빨리 몸 밖으로 배출되게 막 위 운동을 촉진시키고요. 또 이 운동만 촉진시키는 게 아니라 아까 피부나 코에서처럼 점액 분비를 촉진시켜요. 제가 말씀드렸죠. 코 점막, 위 점막, 장 점막, 생식기 점막, 눈 점막 다 점막이라고. 점액이 있는 곳에는요 항상 히스타민이 상주하고 있다가 점액이 말라 비틀어져서 건조해지면 히스타민이 항상 이렇게 자극을 해가지고 점액 분비를 촉진을 시켜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히스타민이 나오는 이유는 점막과 피부를 도와주려고 나오는 거예요. 점막과 피부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항히스타민제를 써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항히스타민제는 너무너무나 좋은 약이에요. 지나치게 히스타민이 많이 나와서 막 위경련이 나고 막 눈이 뻑뻑하고 잠을 못 자고 이럴 때 항히스타민제를 드시는 거는 좋은 선택입니다. 약은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항히스타민제가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적당히 쓸 때는 항히스타민제가 우리의 구원자죠. 진짜 저도 어렸을 때 비염으로 엄청 시달렸었는데요. 항히스타민제가 없었더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약사로서 항히스타민제를 계속 먹다 보니까 내성이 생기고 힘들어져서 안 되겠다. 이 항히스타민제로 나의 알레르기나 비염 증상을 더 이상 교정할 수가 없겠구나 해서 이제 저도 근본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저도 굉장히 심한 비염 환자였고 아토피 환자였거든요. 이 항히스타민제를 과다하게 쓰시게 되면요, 적당히 쓸 때는 괜찮은데 너무 비염이나 아토피나 뭐 천식 이럴 때 처방이 나오는 항히스타민제를 계속 드시고 계시면 크게 세 가지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변비, 소화불량이 생길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히스타민이 위 점막에서 나왔을 때 적당히 나오면 위장 운동을 촉진시키고 적당히 나오면 점액 분비를 촉진하는데 항히스타민제를 계속 날마다 먹게 되면 위가 안 움직이니까 소화불량에 걸릴 수 있고 점액 분비가 안 되니까 변이 딱딱해지겠죠. 그래서 항히스타민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변비나 소화불량이고요. 두 번째는요, 점막이 눈에만 있고 뭐 소화기에만 있고 코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입에도 있잖아. 이 입도 점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를 계속 복용을 하게 되면 구강이 건조해지고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구강 건조나 갈증. 근데 이 항히스타민제를 또 하나 제가 정말 염려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세 번째가 바로 기억력 감퇴와 집중력 저하입니다. 왜냐하면 히스타민이 뇌에도 있거든요. 왜? 뇌도 뇌 척수액이라고 물이 많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뇌세포가 우리 몸의 혈액을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뇌세포에 이물질이 많잖아요. 그 뇌세포에 이물질이 쌓여서 생기는 게 또 그 치매잖아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쌓여가지고 배출이 안 되면 치매로 또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위도요, 이 뇌세포에 있는 이물질을 배출시키기 위해서 적당한 히스타민이 필요합니다. 또 히스타민이 있어야 신경 전달 물질이 잘 배출이 되거든요. 근데 이 항히스타민제를 계속 복용을 하게 되면 뇌에 또 히스타민의 역할이 줄어들게 되니까 기억력 감퇴나 집중력 저하가 오겠죠.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그 아이들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쯤 되겠죠. 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요. 여기에다가 수건을 차고 입학을 했어요. 코 흘리게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코 흘리게.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코를 흘리는 건 당연하다. 크면 낫는다. 뭐 이렇게 어른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요즘 엄마들이요. 아이들이 코 흘리는 것을 잘 못 견뎌 하시더라고요. 이 코 흘리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속에 나쁜 물질이 들어오면 배출을 하려고 코가 나오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체온 조절을 하기 위해서 콧물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콧물이 주는 이점이 있는데 이 콧물이 있다? 이러다가 이 콧물이 비염으로 가거나 감기, 독감으로 번지면 안 되니까 얼른 항히스타민제. 여러분들이 이 콧물 때문에 복용하는 그 항히스타민제 있잖아요. 이 항히스타민제가 콧물은 말리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런 변비, 소화장애, 구강건조, 갈증, 기억력 감퇴, 집중력 장애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렇게 콧물약을 먹이면서 공부는 또 열심히 하라고 하면 이게 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근본적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히스타민은 왜 나온다? 왜? 점막과 피부가 건조해서 나오는 거예요. 건조해서 촉촉하게 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면역세포가 잘 움직이게 하려고 나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면역의 과반응을 없애고 체액과 혈액을 채워서 점막을 촉촉하게 하고 피부를 촉촉하게 해야만이 이 히스타민의 양을 줄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히스타민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피부 가려움이나 콧물의 불편함을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불편할 때는 드세요. 드시지만 도대체 왜 내 몸에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근본적으로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또 이 아토피나 비염이 있을 때 많이 처방되는 약이 있는데요. 바로 항류코트리엔제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처방이 되는데요. 항류코트리엔제는 씹어먹는 신규 떼땡 이렇게 제품명으로 많이 나와 있죠. 씹어먹는 약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탕처럼 먹는데요. 저는 이것도 정말 남용하면 안 된다고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애가 숨을 못 쉬고 가래가 너무 심하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이 항류코트리엔제를 복용하는 게 맞지만 계속 이거를 드시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계속 복용하고 있으면 기관지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시고 아이가 항류코트리엔제를 복용하고 있다? 무조건 안 먹인다? 이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약이라는 것은 얻는 게 많은가 잃는 게 많은가 봤을 때 얻는 게 많으면 쓰는 거예요. 아기가 막 너무 힘들어하면 쓰셔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 아이가 왜 그러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죠. 이 류코트리엔이라는 거는요. 역시나 면역세포, 이 비만세포가 내뿜는 물질인데요. 기관지를 수축을 해요. 기관지를 수축해서 이 미생물이나 이물질을 체외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관지를 강하게 수축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가래에 걸려본 적 있으세요? 뭐 살에 걸려본 적 있으세요? 뭔가 여기 걸린 것 같은데 뱉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뱉어내려면 어때요? 힘 쓰잖아요. 힘. 수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힘이 없으면 어때요? 수축을 못 하잖아요. 수축을 못해서 못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류코트리엔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 왜 생기냐면 기관지 속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나쁜 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확 내보내려고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 쥐 나보셨죠? 쥐. 이렇게 근육이 경직되는 거예요. 이 근육이 지나치게 경직되면은 우리가 잠을 못 주무시고 굉장히 이제 불안하고 힘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기관지가 지나치게 수축을 하는 게 문제예요. 아까 히스타민이 적당히 나오는 건 괜찮은데 너무 많이 나오면 가렵고 진물 나고 붓고 막 이런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기관지가 적당히 수축을 해서 미생물이나
이물질, 여기서 기관지는 뭐 가래겠죠. 기침이나 가래죠. 이런 것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너무나 류코트린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와서 필요 이상으로 수축을 하게 되면 기관지가 좁아져 버리니까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항류코트리엔제는 지나친 기관지의 수축을 막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도대체 내 기관지가 왜 이렇게 강하게 수축을 하는가, 요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역시나 기관지 점막이 너무나 건조하고 역시나 면역 세포의 균형이 깨져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또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아토피나 비염에 왜 스테로이드를 쓰나요? 이렇게. 자, 아토피나 비염으로 너무나 고생을 하면은요, 요즘 뭐 아이들에게 스테로이드를 막 처방하지는 않습니다. 비염에 막 스테로이드를 처방하진 않는데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자고, 숨을 쉴 수가 없으면 스테로이드 이렇게 뿌리는 것도 처방이 나오고, 흡입하는 것도 처방이 나오고, 바르는 것도 처방이 나오죠. 그러면 증상이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스테로이드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호르몬이에요. 요 부신에서 만들어내는 호르몬인데 이 스테로이드가 톡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과로했다거나 지나치게 약물을 많이 복용했다거나 또 너무 나쁜 음식을 많이 먹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잠을 못 잔다거나 이 부신 호르몬이 고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스테로이드가 몸속에 고갈이 되면 염증을 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짝퉁으로 내 몸이 만들어내는 건 진품, 밖에서 들어오는 거는 짝퉁이잖아요. 이렇게 밖에서 약으로 들어와서 염증을 억제하는 거죠. 자, 염증 반응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염증 반응은 나쁜 게 아니에요. 과한 게 나쁜 거지. 이 염증 반응이 없다면 우리는 생명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면역세포가 우리를 살리려고 스스로 복구해서 우리를 스스로 치유하려고 하는 반응이잖아요. 이 염증 반응은 면역세포에서 생기는데 이 면역세포가 과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염증이 지나친 거라 이 스테로이드가 항상 면역세포의 지나친 분화를 막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부신에서 스테로이드가 나와서 면역세포의 독주를 막는 거죠. 그러나 이게 잘 안 만들어지는 사람은 외부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는 모든 면역세포의 분화를 억제해서 면역세포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요, 면역세포의 염증 반응을 계속 억제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세포가 하는 일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면역세포의 면역력이 너무 이제 떨어지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스테로이드를 고용량 장기간 투여하게 되면 면역력이 극도로 저하가 되는 거죠. 이 면역력이 극도로 저하되는 게 바로 암이고요. 말씀드리지만 이 스테로이드로 인한 당뇨, 근육 약화, 여러 가지 부작용에 시달릴 수가 있어요. 스테로이드를 계속 복용을 하게 되면 위 점막도 되게 얇아져서 되게 또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테로이드가 지금은 면역의 과반응을 억제해서 나를 살리지만 계속해서 스테로이드만 복용하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걸 아시고 면역의 균형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또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아토피 비염이 있는데 독감 주사 맞아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요, 예방접종은요,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을 때 맞으시라고 해요. 독감 주사라는 게 뭐예요? 독감의 일부를 우리 몸속에 미리 넣어줘서 우리 면역세포가 그거에 훈련을 해가지고 진짜 독감에 걸렸을 때는 잘 싸울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요법이잖아요. 근데 면역세포가 기운이 없고 힘이 없고 이럴 때 독감 주사를 맞으면 오히려 독감에 감염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컨디션이 좋을 때 맞아야 되고요. 독감 주사를 해마다 틀려요. 근데 이번에 독감 주사를 맞았는데 독감에 걸렸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독감이라는 게 유행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유행하는 거하고 작년에 유행하는 게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독감 주사는 컨디션 좋을 때 맞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면역세포가 어떤 바이러스나 어떤 균이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소금차를 복용한 후에요. 비염이 좋아졌어요. 왜 그런가요? 이 영상, 그러니까 제가 체액편에서 너무 저염식 하지 마세요. 만약에 국을 끓여서 드실 수 없는 형편이라면 소금을 살짝 물에 타서 차처럼 드셔보세요.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물론 이미 국물 많이 드시고 저염식을 하지 않는 분들이 일부러 드실 필요는 없고요. 지나치게 저염식을 하셔서 체액이 부족하고 혈액이 부족하신 분들에게 제가 조언을 드렸는데 소금차를 복용한 후에 본인의 비염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비염이 좋아졌다는 게 뭐예요? 점막이 튼튼해졌다는 건데 점막이 튼튼해졌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점막이 촉촉해졌다는 거죠. 점막은요, 우리 입점막을 생각해 보세요. 점막은 촉촉해야 돼요. 점막은 촉촉해야 되는데 만약에 저염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항상성 때문에 저염식을 하면서 물만 많이 드시게 되면은 오히려 소변으로 물이 빠져나가면서 체액이 부족해진다고 그랬죠. 체액이 부족해지면 점막도 같이 건조해지겠죠. 근데 이분이 소금차를 드시면서 체액이 좀 보충이 됐더니 점막이 촉촉해지면서 비염이 개선이 된 거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소금차를 복용한다고 비염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이분이 비염이 생긴 이유가 저염식에 있었기 때문에 저염식을 좀 개선을 하고 체액을 보충을 했더니 비염이 좋아진 경우죠. 어떤 분들은 소금차를 복용을 해도 비염이 좋아지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염의 원인이 체액 고갈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씩 찾아보는 거예요. 이 몸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막 울을 때 배가 고파서 우는지 무서워서 우는지 기저귀를 안 갈아줘서 우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저귀도 갈아보고 안아도 줘보고 젖도 먹여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내잖아요. 근데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아이의 울음소리만 딱 들어도 알게 되는 것처럼 계속 몸에 깨어 있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과로해서 그런지 수분 공급이 적어서 그런지 나쁜 음식을 먹어서 그런지 이제 점점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들어왔어요. 고기를 줄이고 야채를 많이 먹었더니 비염과 아토피가 좋아졌어요. 왜 그런가요? 네. 아까 이게 말씀드린 그 해독 능력이에요. 해독 능력이 커진 거죠. 고기를 많이 먹고 야채는 안 먹게 되잖아요. 이 고기를 좋아하는 유해균들이 있어요. 내 몸속에. 이 고기를 먹고 무럭무럭 자라게 되면 장 건강이 안 좋아지겠죠? 장 건강이 안 좋아지면 이 부패균들이 많아지고 부패균들이 장 누수를 일으키고 장 누수를 일으키면 몸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물질들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면역세포가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비염이나 아토피 또는 천식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고기도 적당히, 야채도 적당히 먹어주는 게 좋아요. 너무 또 야채만 드시고 고기를 안 먹으면은요, 고기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면 요즘은 채식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단백질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어쨌든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 적당히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 단백질이 들어와야 항체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 군인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총이 없으면, 총알이 없으면 어떻게 싸워요? 그런 것처럼 단백질이 들어와 줘야 우리 면역세포에 총알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적당한 단백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이섬유에는 불용성 식이섬유,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별량을 좀 많아지게 해서 배변 활동을 좋아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식이섬유도 드셔줘야 되고 단백질도 드셔줘야 됩니다. 이렇게 단백질과 야채를 골고루 먹게 됐더니 면역의 균형이 찾아져서 비염과 아토피가 좋아지는 거죠. 물론 이렇게 식습관을 바꿔도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또 찾아봐야죠. 왜 그럴까? 체액을 채우고 식습관을 바꿨는데도 여전히 개선이 안 된다.
이러면 또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또 이런 질문이 있네요. 명상과 호흡을 하고 아토피가 많이 좋아졌어요. 왜 그런가요? 명상과 호흡이 아토피나 비염, 천식에 무슨 관계가 있나요? 네.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 세포들은 내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요. 내 호르몬은 내 마음의 영향을 받고요. 내 마음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영향을 받죠. 교감신경이 막 활성화돼 있으면 사느냐 죽느냐, 또 스트레스에 밀접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호르몬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고요. 마음은 늘 불안하게 됩니다. 이 불안한 신호를 세포들이 그대로 받는 거예요. 세포들이 그대로 받으면 이 세포들이 제대로 면역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나 뭘 못하냐, 이 세포들이 우리 몸에서 전쟁을 일으킬 때 많이 생기는 염증 물질이 있어요. 사이토카인이라는.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막 쏟아내는 이 세포를 억제하는 세포가 또 있어요. 이렇게 조절해주는 조절 세포가 있는데, 이 조절 세포가 교감신경이 막 흥분되어 있는데 어떻게 중재를 하겠어요? 이 염증 물질을 막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데, 특히나 뱃속이 불안하면은요, 뱃속에 나쁜 균들이 계속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면 이 조절 T세포, 이 염증 물질을 그만 스탑 하라고 하는 이 조절 세포가 일을 못해요. 그래서 이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아토피나 천식이나 비염에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교감신경을 가라앉히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명상과 호흡이 바로 교감신경을, 즉 자율신경을 조절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호흡, 들숨과 날숨을 바라보면서 이완이 되잖아요. 이완이 되고 명상을 통해서 생각을 비우고, 이렇게 되면 교감신경이 가라앉으면서 이 교감신경이 우리 면역세포에게 좋은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럼 면역세포가 진정을 하고 염증 물질을 쏟아내지 않고, 또 조절 T세포가 염증 물질에 브레이크를 걸어줘서 지나친 히스타민이나 류코트리엔이나 사이토카인이나 이런 물질들이 나오지 않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아토피, 천식, 비염이 많아지는 이유가 여기 다 들어있죠. 요즘 아이들은 국을 잘 안 먹잖아요. 국을 잘 안 먹고 단 거, 탕후루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단 거, 주스, 단 거, 짠 거, 단짠. 요즘 아이들이 이런 거 많이 먹죠. 그리고 고기는 좋아하는데 고기 없으면 밥 안 먹고 야채나 과일은 또 안 먹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 얼마나 흥분되어 있습니까? 아이들이 정말 게임이나 이 핸드폰이나 막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아이들이 이제 또 혼자 크다 보니까 이 조율 능력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뭐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집집마다 아이들이 한 둘만 있다 보니 아이들이 좀 많이 이렇게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조급하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장 건강을 나쁘게 하고 혈액을 부족하게 하고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고 이러면서 아토피나 비염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가려워서 못 자는지, 잠을 못 자서 가려운지 모르겠어요. 잠과 가려움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네. 너무너무 가려우면,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가려우면은 피가 나게 긁잖아요. 오죽하면 자기 스스로를 상처를 내면서 긁겠어요. 진짜 가려움은 아무도 못 참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잠을 잘 수가 없죠. 근데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힘든 일 때문에 이제 잠을 설친 거죠. 잠을 못 자고 과로를 하고 고민이 많았었는데 어느 날 가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잠과 가려움이 무슨 관계가 있지 않나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가려움 자체가 잠을 못 자게도 하지만요. 잠을 못 자게 되면
잠을 잘 때 우리의 면역세포들이 일을 제일 많이 하는데 잠을 못 자게 되면 면역세포들이 일을 못 하겠죠. 일을 못 하게 되면 노폐물이 쌓일 거고 이 노폐물들이 쓰레기처럼 쌓여서 염증을 유발하고 이것들이 또 가려움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토피, 천식, 또 이런 알레르기 질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잠을 잘 자는 거. 약국에 가서 잠을 못 잘 때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수면 유도제예요. 병원에서 처방하는 건 수면제고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건 수면 유도제인데 수면 유도제의 성분이 항히스타민제입니다. 자, 히스타민이 많이 나오니까 잠을 못 자니까 항히스타민제를 써서 잠을 자게 하는 원리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 돼요. 아, 내 몸에 히스타민이 많아서 내가 지금 잠을 못 잤다면 히스타민이 왜 많이 나왔는지를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잠을 자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어째서 내 몸에 히스타민이 과하게 나와서 잠을 못 자는가. 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히스타민이 나오는 이유가 뭔가를 분비시키는 거. 그러니까 내 몸속에 수분이 너무 부족해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면 제가 너무 저염식을 하시는 분들에게 소금차를 좀 드세요라고 충고를 했는데 소금차를 드시고 숙면을 취했다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물론 불면의 원인이 이 저염식만은 아니기 때문에 소금차 드셔도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분은 불면의 원인이 체액 고갈이었던 거죠. 체액 고갈. 그래서 체액이 고갈이 되면 뇌에 충분한 뇌 척수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히스타민이 나오는 거고 이 히스타민이 과하게 나오면 잠을 못 자는 거였기 때문에 또는 몸속에 나쁜 물질, 염증 물질이 많아져도 이 염증 물질을 없애려고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히스타민이 또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식습관이 안 좋으신 분들, 나쁜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왜 내 몸에 어떤 균형이 깨져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잘 살펴보시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또 이런 질문도 들어왔네요.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데 잠을 못 자서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마시게 돼요. 근데요, 제가 커피 마실 자격 있습니까? 라고 방송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속에 체액이 충분하고 부신 기능이 튼튼한 사람들은 커피를 한두 잔씩 드셔도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은 뭐 커피를 기호식품으로 한두 잔씩 마실 수 있는데요. 이 부신 기능이 완전히 고갈이 되신 분들, 또 체액이 고갈이 되신 분들은요, 커피를 드시게 되면 부신 기능을 더 쥐어짜기 때문에 나중에는 코티솔이 완전히 고갈이 되는 시점이 와요. 이 코티솔이 완전히 고갈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한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피부 가려움증에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아서 가려움이 완화됐다면 아, 내가 코티솔이 고갈이 됐구나. 이 코티솔이 고갈된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과로 때문인지, 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지, 뭐 스트레스 때문인지 이런 걸 좀 살펴보셔서 혹시 커피가 이 부신 호르몬의 고갈의 원인이 된다면 줄여주시던가 끊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몸이 건강해지면 다시 기호식품으로 드실 수 있는 거죠. 또 이런 질문도 들어왔네요. 위장병을 오래 앓은 후에 건선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위장병을 오래 앓게 되면 그만큼 또 약물에 위장약에 오래 노출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좀 조심해야 될 약이 있는데 바로 위산 차단제예요. 위산 차단제를 제산제라고 하죠. 이걸 오래 복용하게 되면 내 몸속에 위산이 하는 좋은 역할들이 사라져요. 자, 위산이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위장편에서 한번 복습을 하시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산이 하는 제균이에요, 제균. 위산이 나와야 몸속에 나쁜 균이 없어지는데요. 제산제를 오래 복용하시게 되면 나쁜 균이 못 없어지고 장의 균형이 깨지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의 균형이 깨지면서 장누수가 일어나고 몸속에서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이 몸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자가면역 질환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건선은 위장병부터 근본적으로 잘 해결하셔야 치유가 될 수 있겠죠. 또 하나, 이 위산에 하는 좋은 역할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건데 제산제를 자꾸 복용하게 되면 단백질 분해가 안 돼요. 그럼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은 단백질을요, 우리의 면역세포는 이물질을 인식을 해요. 그래서 공격을 하게 되면서 면역의 균형이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뭐 위장이 튼튼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꼭꼭 씹는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입에서 꼭꼭꼭꼭 씹어주면 위산이 좀 덜 나오더라도 소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면역세포가 이물질로 인식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건강식품을 먹는 것보다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꼭꼭 씹는 습관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자, 또 이런 질문도 되게 많아요. 알레르기 검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저는 왜 알레르기 질환에 시달리나요? 자, 이거는요, 합텐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합텐이 뭔지 혹시 아실까요? 합텐은요, 이 저분자 물질인데 그 자체로는 우리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데요.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몸속에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더 큰 분자가 되면 그때 이제 항체 생성을 일으키는 물질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식품 첨가물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미세먼지 같은 거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합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식품 첨가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품 첨가물을 피부에 이렇게 반응을 했을 때는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나요. 몸 안에 들어와야 이것들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검사 결과에는 아무 이상도 없는데 이제 가렵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합텐이 많이 야기시키는 그런 식습관에서 벗어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햇볕을 보면 면역력이 올라가는 이유가 뭔가요? 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우리 몸속에는요, 비타민 D를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뭐 피부에도 있고 다 있겠지만, 모든 세포가 다 햇볕을 좋아하지만 특히나 수지상 세포라고요. 우리 몸속에서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해내는 이 수지상 세포라는 이 세포가 비타민 D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비타민 D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이 비타민 D가 수지상 세포에 잘 결합을 했을 때 이 세포가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을 잘 해서 면역세포의 균형을 맞춰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이렇게 알레르기 질환이 많아지는 이유도 비타민 D 결핍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타민 D를 많이 받으시면 좋은데 피부가 너무 예민할 때는 비타민 D 자체가 또 자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늘려가야 되고요. 또 제품을 복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알레르기 너무너무 괴롭죠. 너무너무 힘들고 알레르기, 아토피, 천식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데요. 그 증상을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그 증상이 나타내는 신호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해서 그 근본부터 해결을 해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